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때문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를 회복시킬 거라는 기대감도 크고요. 그런 가운데 월가 쪽에서는 인플레, 그 다음에 금리 추이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11월 18일자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코로나 백신 성공으로 경기 기대감이 상당히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오히려 인플레 기대치를 낮추는 모습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10년물 물가 연동 국채, 팁스를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처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10년물 팁스 수익률은 11월 18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84%대입니다. 이게 지난 8월 말의 저점인 마이너스 1.1%대보다 훨씬 뛰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세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조금 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마르코 파픽 클락타워의 대체 투자 전략가는요, 여전히 인플레로 전환하는 초기 국면으로 자기는 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값 얘기를 하면서 지난 18개월간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 초에도 금값이 더 뛸 거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자기는 팁스를 상대적으로 인플레 해치에 유망하다는 자기는 공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조금 상반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보고서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전해드릴게요. BCA 리서치가 낸 건데요. 10년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30bp가 더 오르면 주식을 던져라. 이렇게 아주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관망세로 가는 게 자기 좋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금리가 궁금합니다. 금리 추이. TS 롬바르드, 스티븐 블리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배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경기 회복을 촉진할 거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연준이 2022년 말 이전에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건설 같은 중간 수준 임금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도 올라갈 거다. 또 내년이 되면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이게 내후년에 임금 상승폭이 더 커지는 걸로 연결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마냥 제로금리 기조를 매달릴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연준이 내년 말에는 채권 매입을 중단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도 이게 시장에는 첫 번째 금리 인상 전조로 인식이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미 국채 금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오를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결국 통제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내년 3분기 전까지 1.35%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0.85%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다우존스는 그동안의 월가의 일반적인 금리 인상 관측은 2024년 1분기 정도였는데 이게 조금 좀 빠른 쪽으로 옮겨지는 추세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내년 말에 1.5% 부근까지 갈 거다. 라는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V자형 회복이 이어지면서 내년 말쯤 되면 미국채가 장기물 주도로 수익률이 올라갈 거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지금 연준이 2022년 1분기부터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전망도 했고요. 월가에서는 지금 여전히 증시에 대한 미국 증시 낙관론이 많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미 증시가 내년 말까지 15% 정도 오를 수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의 내년 말 적정 수준을 자기네는 4,190 정도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5% 정도 뛰어야 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해소되기 때문에 백신들도 나오고 해서 저축의 필요성이 좀 줄어들 거다. 알다시피 지금 이제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 주식 같은 수익 자산으로 몰려갈 거라는 관측을 했고요.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지만 내년 말까지 더 뛸 여지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 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인데 국채 수익률 곡선이 가파라지지 못하는 게 단기적으로 가치주 선호에 제동이 걸릴 거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그 조나선 골럽 전략가는요, 한 내년 말까지 S&P 지수가 한 12% 정도 뛸 거로 내다보면서 2022년 정도가 되면 수익률 곡선이 가파라질 거다. 그리고 그때는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고 그 순환주로의 로테이션이 아마 끝났을 거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S&P 지수가 내년 말까지 9% 정도 오를 걸로 내다봤고요. 이런 가운데 로이 올트 그룹의 짐 폴슨 수석시장 전략가는 아웃풋 갭을 잘 보라는 권고도 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실질 GDP하고 잠재 GDP 간의 차이인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 경제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구멍이 생겼고 그래서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 11%로 엄청나게 추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 아웃풋 갭이 급락한 게 투자자한테는 절호의 기회다는 점도 덧붙였고요. 리버트 론트, 케빈 니컬슨 글로벌 채권 대표는요, CNBC하고 회견하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증시 낙폭으로 제한될 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최악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도 S&P 지수가 2% 이상은 빠지지 않을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JFD 그룹의 차럴 암보스 피소로서 수석시장 분석가 얘기는 시장 참가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백신하고 재확산 심화 도대체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할지를 헷갈리는 모습인데 하지만 위험 연계 자산 축소는 제한적이라고 자기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움직임이 광범위한 상승세 내에서의 어떤 조정이다. 그래서 결국 위험 선호 쪽으로 회복될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지금 라가르드 ECB 총재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회복 모멘텀이 굳어질 때까지 백신이 이런 간극을 조정을 해야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유럽 중앙은행이 계속 완화 기조 이런 걸 이어갈 거라는 그런 점을 시사를 한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십시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요, 지금 백신 장세 숙취 현상이라고 자기는 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는 셀더 백신, 그러니까 백신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화이자하고 모더나 경영진이 자기네 지분을 대거 처분을 했거든요. 조용히. 그걸 모랄 해저드라고 막 욕들을 했는데 이거를 이런 추세의 일환으로 보면은 이해가 될 거다. 이런 또 분석도 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 이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데 이 사람은 미국 증시가 조만간 매우 심하게 흔들릴 거다 했고요. 자기가 1999년 말에 나스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현상, 그때 엄청나게 뛰었다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런 게 되풀이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수 기술주가 장세를 주도했고 나머지 주들은 크게 기여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걸 자기는 추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요, 2021년 중국 증시 전략 전망 보고서를 지난 11월 17일 날 내놓았는데요. 거기서 미국 대기업 주가 지수인 CSI 300이 내년에 한 15% 정도 오를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중국 본토 주식의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아시겠지만 중국의 코로나 통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경제 펀더멘털도 개선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중국 증시 밸류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거는 하방 리스크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하십시오. 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가 이어질 거라는 그런 관측이 월가의 중론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이런 가운데 밸런스가 약달러 추세 속에서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조금 주목이 됩니다.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형주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서학계 미국 국내에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죠. 고민이 약달러 때문에 상당히 큰데 이런 그 권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버포트 트러스트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약달러 기조에서 미국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향이 완연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 해외 매출 환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버포트 트러스트는 예외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일부 소형주 같은 경우는 달러 위안 환율 하락에 특히 취약하다 하면서 이제 한 기업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 신발 기업 컬레러스를 들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4억 6천만 달러 정도인데 소재의 30%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반면에 매출의 93%는 미국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원가 부담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영국 경제조사기관 그 캐피털 이코노믹스 분석인데요. 위안화 강세가 11월 둘째 주에는 조금 주춤했는데 앞으로 몇 달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한 5.4%가량 뛸 거라는 관측을 내놨고요. 달러가 위안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한 5.7% 정도 이미 올랐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조만간 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관측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 자산 매력이 더 높아진다. 이것도 약달러의 어떤 뒷배경이 될 거라는 지적을 했고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신하고 재확산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투자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 이런 그 줄다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거다. 뭐 백신이 나와서 내년 초부터 접종이 시작돼도 여러 가지 무슨 뭐 배포 문제, 그다음에 뭐 보관 문제, 그리고 이제 그 백신 국가주의 뭐 이런 가지고 뭐 굉장한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분간 조금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그 좀 불확실성, 백신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이런 요소를 감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